전해드린 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오는 27일에 전체 회의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 자문위가 권고한 제명이 현실화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여야의 입장부터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결과는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김남국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품위 유지 위반의 사유로 의원직 제명이 될 경우엔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이 소위 국민이 선출한 이 여러 가지 헌법기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저도 제명은 쉽진 않다. 예, 뭐 민주당에서도 제명은 쉽지 않을 거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뭐 물론 뭐 전체 회의는 어느 정도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본회의에서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제명이 되려면 제적 200석, 그러니까 200명의 국회의원을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당 전원 찬성한다 하더라도 113석이니까 그럼 뭐 한 80석 정도 이상, 80명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현실적으로 이게 가결이 될 텐데 예. 지금 장경태 의원 얘기 들어봤지만 뭐 청렴 의무를 가지고 제명하는 게 좀 과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비위 행위는 청렴도 있지만은 뭐 성실 의무 위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거래를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 이 친명계라고 하는 분이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그 민주당 쪽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윤리자문위에서 너무 과한 그런 자문 결과를 내놨다. 뭐 이런 식으로 김남국 의원을 좀 이렇게 온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글쎄요, 윤리의 문제를 자꾸 이 법의 문제로 가져가는 이런 상황은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민주당 내 기류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친명계 일부 의원,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뭐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윤리특위 자문위의 그 결정이 이례적이다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들은 44년 만에 의원 제명을 자문위가 요청을 해서 이제 특위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정말 한 50년 만이잖아요. 45년 만인데. 그렇죠. 이게 뭐 말하자면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윤리특위의 결정 자체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이 코인시대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대처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잘 못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윤리특위에서도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물론 윤리특위 자문위의 어떤 제명 결정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정치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한 상태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 사실 김남국 의원이 초창기에 정말 납작 엎드려서 국민께 사죄드리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겠다. 자,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남국 의원은 뭐 여기저기 라디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계속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는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유감이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남국 의원의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죠. 애초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아주 진솔하게 국민께 사과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거기에다가 해명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얘기 안 하고 또 거짓 해명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 윤리의 문제를 법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뭐 변호사니까
자꾸만 이 법적인 문제로 가져가서 나는 하지 않았다,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유관표명, 윤리자문위의 결정에 대해서 유관표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그걸 좀 보자,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해명 자체를 거짓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한 분이 이런 어떤 뭐 형평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객관적이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윤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애초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의 태도 거기서부터 이미 국민적으로는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아닌데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이다. 자, 윤리심사자문위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윤리적인 면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리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를 법의 잣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자꾸 뭐 증거가 어떻고 뭐 이익을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 이 감정적으로 이 손상받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이 얼마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모든 이익이 걸려있는 국회 회의석상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자주 거래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뻔뻔스럽게 거짓 해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응할 게 별로 남지도 않았겠지만 예.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다라는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요. 일단 탈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당 전에 그 자진 사퇴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은 자문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는 법적인 증거 부분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나 윤리특위는 기본적으로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문위가 판단한 근거들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자문위가 자료 없이 기분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조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남국 의원이 정치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다면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높여놨다. 이제 이번에 김남국 의원 자체가 제명이 돼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요. 앞으로 정치인들의 품위 유지, 어떤 성실 의무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는 유의미한 역할은 했지만 정치인 김남국으로서는 조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어떤 자문위의 객관성을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남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 저는 좀 그 정도의 조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의하면 김남국 의원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 10명이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해서 총 11명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1분이 보유했었다. 그렇게 신고하셨습니다. 의원 11분 중에 혹시 이해충돌 소지 있어 보이는 의원님도 계신가요? 예,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저 의장님이나 또 소속 정당에 통보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불분명한데, 자, 근데 이분들의 면면을 이제 쭉 보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코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든지 아니면 코인 관련 법안에 서명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관련 상임위에 있다든지 자 이래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유재풍 위원장 얘기를 들으면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할 때 뭐뭐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답변을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적어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11명 중에 몇 명이
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실명은 밝히지 않더라도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일부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답답한 상황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문제 소지가 있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각 정당이라든지 지금 정당의 의장하고 정당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조사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김남국 의원의 사례하고 지금 혼동돼서 같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김남국 의원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 상황이. 근데 이 11명이 과연 적어도 뭐 회의석상에서 거래했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이걸 등치해서 같이 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신고한 10명, 김남국 의원 사건 이후에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신고를 할 때 정말 자기가 모든 걸 드러내놓고 이제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좋은 의도로 이제 신고를 했을 텐데 저렇게 자문위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누가 어떤 의원이 앞으로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 신고를 했다는 것은 뭐 속된 말로 자수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 것들을 투명하게 밝힐 테니까 그러니까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소지라는 뭐 같아서라는 이 정도의 건을 가지고 정치인이라는 게 명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명을 공개하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또 저는 그 주목할 게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있고 김홍걸 의원도 있지만 여야간의 형평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김상희 전 부의장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뭐 코인의 어떤 것들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 해봤다. 그런 것까지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리특위의 이 발표 자체는 조금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쉽고요. 예. 그러나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 한 수십억 대 400여 차례,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이 한 100여 차례 했던 부분들은 뭐 좀 문제 소지가 있다 보이면 당에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그게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이름이 거론되면 정치인들한테는 그건 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려 깊은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좀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진술을 바꿨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표는 또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안 팔릴 것 같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 대표는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은 없습니다. 예, 자, 이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소식은 뭐 잠깐 한 며칠 한눈 팔면 이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진술을 너무 급하게 확 바꾸고 있다는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진술을 바꾸는 걸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나온 거는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번 달 초에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것과 전혀 또 상반되는 번복하는 내용을 민주당의 그 뭐 탄원서 형식으로 부인을 통해서 보내고 또 몇몇 의원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보도도 됐지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아주 가까운 분이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를 해서 뭔가 당에서 끝까지 지켜주겠다느니 이런 뭐 회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진술에 대해서 조작된 수사다, 거기에 의한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작된 번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작, 그리고
누가 찾아가서 이렇게 다 챙겨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진술을 바꿨던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던지 자 이런 그 음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 입장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한 보도를 보면 그 진술의 취지가 알려졌다, 전해졌다로 보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검찰이 진술서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술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진술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따질 음모론이 됩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을 간 거는 그 보도가 있는 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무 힘들다. 10개월 동안 구속이 돼서 이거는 군부 독재 시절에 물리적인 고문보다 심리적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했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근데 심지어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분께서 아는 국회의원들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 걱정이 돼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찾아간다 해서 바꾸겠어요? 이미 검찰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런데 결국에는 검찰이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해야 그 증언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제2의 유동규가 될 거예요. 그런 거짓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유동규 씨 보십시오.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혼나고 있어요. 진술 똑바로 해라 오락가락 하지 말고 왜 줬다가 안 줬다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아는 것만 얘기해라 하면서 재판장에 혼나고 있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보면서 검찰이 당황하잖아요. 결국엔 지금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 민주당이 그거를 회유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재판부에 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한 걸 검찰이 제출하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에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취지의 진술이다. 저는 이재명 그 당시 지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하면 그게 증거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감당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법원 앞에 가서 얘기하라고 저희가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불체포 특권 자꾸 발동을 해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십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에서 진술하면 돼요. 그거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법원에서 진술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러한 면회 등등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뭔가 회유하려거나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회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회유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런 과정들도 다 이제 뭐 앞으로 드러날 상황이겠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